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이번 주에도 연일 부동산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인데요.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중 대출금리가 3% 상단까지 내리면서 4%대 대출금리 수준인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3주 만에 연간 공급액의 3분의 1을 소진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10명 중 6명 정도는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특례 보금자리 주택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부동산 거래도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처럼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에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수 위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득,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해서 소득보다 빨리 오르라고 예상하면 더욱 그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돼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의 대부분을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감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반가운 분 모시고 현재 부동산 동향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이진우의 우리 이진우 기자님 만나뵈려고 합니다. 2월 22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 역시나 이진우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 올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2023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망해보고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역시나 이진우라는 코너로 진행하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와 계시네요. 이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MBC는 처음이신가요? 귀한 분은 자주 못 보이는 분이 귀한 분인데 네. 저야 뭐 매일 아침에 흔하게 보니까. 예. 아닙니다. 하여튼 네. 평소에 못하신 얘기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진우 기자님 통해서 부동산 얘기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알겠고 저도 궁금한데 네. 이 가격 전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예. 참고가 되면 좋으시고 뭐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전반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부동산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다들 궁금해하신 건데 예. 이게 자신 있게 전망하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유튜브에 보면 그것도 막 지역별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부동산 가격이 왜 예측이 잘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예, 하긴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엇갈린다는 건 그만큼 뭔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거든요. 예, 그럼 왜 잘 안 되나요? 오른다는 분들도 부동산 전문가고 예. 내리다는 분들도 만만치 않은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격 전망이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자산은 굳이 둘로 나누면 자산의 가치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자산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한 자산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한 달에 월세를 120만 원 정도 받는 상가다. 그러면 그 상가의 가격 즉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하면 그거는 계산이 돼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 120이면 1년에 1,440만 원 들어오니까 시중 이자율이 5%면 은행에 한 3억은 맡겨야 이자가 한 1,440만 원 남짓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가의 가치는 한 3억 정도는 되겠구나. 뭐 앞으로 월세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좀 올라가지만 대충 그 정도이구나 하니까 이 상가를 1억에 거래하거나 네. 이 상가를 10억에 거래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금이요, 금. 예. 금도 자산인데 한 돈에 20만 원이면 왜 20만 원인지, 30만 원이면 왜 30만 원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30만 원에 사고 파니까 그냥 금 한 돈이 30만 원이고 어느 날부터 20만 원에 사고 팔면 금 한 돈이 20만 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가치 계산,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림, 골동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산의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네. 금 한 돈은 그냥 금 한 돈이고 예. 그림 하나는 그 그림 하나인데 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의 심리가 변할 때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나리자 그림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모나리자 그림 값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네요. 경매에서도 막 낙찰받을 때 대체로는 금액도 올라가죠. 커지고. 예. 그 이유는 모나리자 그림이 더 예뻐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점점 많아지는, 일부 부자들이 자산이 늘어나면 모나리자 그림값도 올라가는 건데요. 요 두 개는 이해를 했어요. 금하고 그림은. 그러면 아까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 아파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러면 예. 아까 얘기했던 한 달에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 상가 가치 밸류에이션이 되는 자산인가, 예. 아니면 금이나 골동품처럼 계산이 안 되는 자산인가가 애매한데, 네. 약간 가운데쯤에 걸쳐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는 골동품 같은 성격이 강한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자산 쪽이에요. 예.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똑같은 면적인데 막 가격 차이도 2배씩 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똑같이 월세 200만 원 나오는 집인데 그게 작년에는 20억이었다가 올해는 12억이었다가 그러는 건, 그게 아파트가 어떤 논리적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 주머니 사정 등등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비싸지고 뭐 줄어들면 이유 없이 하락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강남 아파트 20억이에요. 싸요, 비싸요? 하면 애매하네요. 이거 뭐 싸다고 하는 분도 있고 비싸다고 하는 예. 분도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500억 원이다. 그러면 쌉니까, 비쌉니까, 교수님? 누구에게는 싸고 누구에게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자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집값도 가격도 전망이 어렵다, 이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들 전망이 어렵고 전망이 어려운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좀 어려운 자산들은 결국 그 자산의 가격 동향도 전망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산은 그냥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돈이 적어지면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데, 사람들의 주머니의 돈은 대체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그렇고 통화량 증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예. 부동산이 무슨 천하무적 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거라서, 골동품이나 오래된 문화재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가격 오르는 거하고 똑같이 자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게 생필품이라면, 금이나 이런 건 생필품이 아니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생필품인데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단기간 쉬어가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좀 맞추기가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잘 안 되는 자산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예. 그냥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거라서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예. 이 값이면 과연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걸 알면 저평가 때 사서 고평가 때 팔면 되는데 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돈이 생겼을 때 사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다만 매수 시점을 고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좀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오르는 거니까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을 누가 사려고 하면 예. 언제쯤 사면 되겠습니까? 애매모호하네요. 하고 보면 그냥 돈 마련될 때 매물 나왔으면 사세요 하지 않겠어요. 예.
그 대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 말고 누가 어떤 그렇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를 살 때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남들이 다들 살려고 할 때 사는 건 좀 안 좋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네. 남들이 다들 팔려고 할 때 사는 건 좀 좋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유리할 예. 때 살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은 부동산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오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가격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건데 네. 사람들은 집이 없이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꾸 사려고 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지어지지가 그렇겠네요. 않아요. 예. 건설업자들이 판단을 해서 팔릴만 해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안 사려고 하면 공급이 끊기고 네. 공급이 끊기면 집은 조금씩 낡아가면 낡은 집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 나라 이 땅에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점점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데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앞뒤가 좀 맞지는 않는 그런 건데 그 장기라는 게 굉장히 장기여야지. 네. 2년이나 떨어졌는데 왜 3년째 또 떨어집니까? 그건 장기는 아닌 거죠. 네. 대체로 보면 한 10년 정도 이상의 사이클로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뭐 그러면 낡은 집들 부서지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게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이 정말 좋은 자산이고 천하무적이라서가 아니라 네. 이 성격 자체가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자산이라 그런 건데 그렇게 느린 사이클을 갖고 있는 자산을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서 잡고 고점에서 팔겠다고 하면 그건 그런 투자도 하셔도 되는데 네. 부동산은 그런 접근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자산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언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본인이 집이 필요할 무렵에 대략적으로 돈이 좀 모여 있으면 그냥 집을 사면 된다. 예. 그리고 오래 보유하다 보면 비슷한 투자 수익을 누린다. 이게 상식인데 예. 그렇게만 다니면 집값이 오르내리는 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집을 사고 팔고 할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일이라는 게 잘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묘하게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의 가점이 장기 무주택자면 가점이 높은데 그렇죠. 가점이 높아야만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건 없건 일단 매우 좋은 집이 아니면 안 사고 기다립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안 오를 때 그냥 사면 되는데 아파트가 그냥 안 뜨거울 때 사면 되는데 집이 안 오르면 집값도 안 오르는데 굳이 뭐하러 일찍 사서 이 장기 무주택자 혜택을 버려 하고 안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차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수요가 붙어버리는 그냥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아이고 오르기 전에 사길 잘 샀네라고 해서 매수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는 매수 여력이 생기는 순간 집을 갖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다들 기다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집을 안 산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 시장이 불이 붙고 뭔가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달려드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은 대체로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자산이 만들어졌을 땐 집을 산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즌이 오더라도 에휴 내가 그냥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산 거니까 큰 후회나 안타까움은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저는 샤넬 가방이 700만 원 하다가 1200만 원 됐다고 해서 하나도 안타깝거나 마음 쓰리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돈 있으면 사면 좋지만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은 집의 경우에는 집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거가 뭐 엄청난 이슈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집값 그 자체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월세의 급등을 더 걱정하거든요. 정책도 거기에 포커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집값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나중에 공급을 많이 늘려서 잡으면 되지만 당장 월세가 올라가니 힘들다. 그러니 월세를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여론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집을 살 여력이 있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드린 이유로 집을 안 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월세고 전세고 난 신경 안 쓰고 일단 집값부터 잡아라 하는 여론이 특히 이제 목소리 큰 중산층을 중심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네요. 정부의 정책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예를 들면 집값을 당장 잡으라고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집값이 오르고 집이 부족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놓친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을 세금으로 압박하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계층을 압박해서 혹은 뭐 거기에 이제 세금으로 고통을 주면 집값이 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중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른바 주택 공급으로 처방하지 않고 멘탈 케어를 해주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멘탈 케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독특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 가진 분들에게 뭐 보유세 형태의 어떤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뭐 그게 멘탈 케어라고 표현해 주신 그런 것들은 좀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그 보유 자체로 세금을 올려버리면 이런 게 월세나 이런 데로 투영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한 건데요. 예. 조금 길게 보면 예.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월세나 전세를 안정시키거나 그 방법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집단, 가구 수보다 예. 살만한 집, 주택이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에 집이 필요한데 저기 어디 강원도에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지만 예.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나라가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열심히 짓는다. 그러면 뭐 정책은 무슨 정책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냥 나라에서 집을 지으면 집값은 떨어지고 임대료도 낮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집의 공급은 나라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지으면 돈을 벌 것 같이 생각되면서 그 여유도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수요가 자꾸 달아올라야 건설업자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것이 집을 지으려면 이른바 무주택자들이 열심히 집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네. 무주택자들은 집 살 여력이 덜 되고 실제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하나 더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자꾸 생겨나야 그건 어찌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약오르는 일이고 나쁜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자꾸 생겨야 건설업자들은 그 수요를 보고 집을 짓고 네. 그 집을 그렇게 지어야 이제 무주택자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세입자들도 좋은 집에서 또 이제 세를 살 수 있고 낡은 집에서는 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월세를 안정시키려면 이른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자꾸 팽배해야 그래야 건설업자들은 그 욕구를 보고 집을 짓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대체로의 정책들은 집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집을 2개째 가지면 벌을 내린다라고 하면 집을 2개째는 당연히 안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누가 집을 사느냐 건설업자들은 어떤 수요를 보고 그럼 집을 공급하고 계획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럴 때 무주택자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집을 살 겁니다 하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잡아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거나 못 삽니다. 그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집값이 자꾸 많이 오를 때 신고가에 사고 하는 것들은 그 유주택자들 네. 그 집이 있는 분들이 더 사서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 이른바 그 다주택자들이나 투기꾼들, 네. 투자자들은 참 얄밉게 행동을 잘해서 집값이 바닥일 때 주로 줍줍을 하고요. 네. 집값이 올라가서 고점을 향해서 계속 신고가를 칠 때는 그분들은 안 사요. 오히려 초조해서 내 집 마련의 전선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신고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공급의 양상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 듣기로는 부동산은 가치를 평가하기, 정확한 가격을 평가하기가 애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 등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다 보니 노이즈도 또 생기고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정부 기조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좌지우지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를 조금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죠.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신 분을 모시고 역시나 이진우라는 코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집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쭉 그 집의 성격대로 오르면 이게 뭐 전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할 게 특별히 없는데 네.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고 수요는 사실은 일정합니다. 박정호 교수님이 뭐 집이 갑자기 5채가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긴 하죠. 그냥 적당한 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수요는 사실은 일정한데 공급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변덕이 강해지면 없던 수요도 생겨납니다. 아, 가수요라는 게 이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잘 될 것 같으면 꼭 올해 안 사도 되려면 하는 분들이 야 이거 내년 후년 가면 공급이 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앞당겨서 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맞춰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등락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격을 좀 예측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당장 내가 집을 살 때 1억을 더 써야 되나 덜 써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그 건설회사의 공급에도 뭐랄까요? 부동산에 여러 공급 물건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도 있지만 또 세금 때문에 물건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가장 잘 쓰였던 것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매우 무겁게 물리는 것. 이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니 진짜 뭐 사실 분들이나 사실지 이걸로 돈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라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런 정책을 쓸 때는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만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무겁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사서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한꺼번에 갑자기 무거운 양도세를 물려요. 그렇죠. 그거는 행정적으로 가려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집값이 올라가는 걸 갑자기 잡을 수는 없으니 이제 집을 가진 분들 중에 특히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 2배, 3배로 같이 더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압박을 해서 이른바 집값 상승에 대한 멘탈 케어를 하려고 하고 뭐 정치권은 하기도 해야죠. 이제 그렇다 보니 생기는 정책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그 과거에도 이미 집을 갖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집을 그때 안 파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급매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집을 2채째 샀은 경우에는 1주택자처럼 비과세를 받지는 못하지만 대략 몇 년쯤 후에 집을 팔면 차액의 한 20-30% 정도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다는 게 유구한 전통이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시장이 달라지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세금을 뭐 70-80%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내야지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보다는 이 정책은 곧 바뀔 테니 한 달 만에 바뀌진 않겠지만 2년 후 3년 후에는 다 바뀔 테니 그때 팔자라고 해서 오히려 팔 물건도 안 파는 경우가 생겨져요. 그러면 시장의 매물은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중과한 건데
결국에는 그게 매물을 오히려 줄여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로는 오히려 그럴 때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 때 30% 정도 세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기니까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비쌉니다. 네. 그러나 지금부터 파시는 분들의 양도세는 매우 싸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 예. 어쩔 수 없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뭔가 파격적으로 요 특정 기간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야 이건 지금 안 팔면 세상에 이런 세율은 없겠구나 해서 더 매물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여론이 비난하겠죠. 왜 다주택자들을 오히려 더 돈 벌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카드는 못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급이 꼬이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일부와 지금 이 답변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이제 큰 어떻게 우리 어떤 원리와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 거주 비율에 해당되는 분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자가 거주 비율이 더 높아졌다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데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라가면 예.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는 좋아하고 예. 무주택자는 싫어하고 이런 예. 구조가 아니라 예.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집값이 올라갈 때 1주택자는 내 집값이 오르니까 좋아할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도 나는 이제 내 평생에 더 이상의 좋은 집은 필요 없어. 이런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욕망은 1주택자들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은 내 집값은 2억이 뛰지만 내가 앞으로 살려고 마음먹었던 더 좋은 집은 종전에는 3억만 보태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을 보태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별로 기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우리나라는 집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데 왜 그게 다들 싫어할까? 그 구조에는 저변에는 1주택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도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계속 부동산을 쳐다보는 이유가 네. 애 키워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동네를 간다든지 회사에서 가까운 데 찾는 그런 수요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많던데 그런 거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하면 실제로는 아까도 이 부동산은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자산이라서 예.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급하게 사지 말고 그냥 시장이 별로 안 좋다 싶어서 사러 가면 서로 매물 보여준다고 할 때 그때 그냥 사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무주택 기간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못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그게 후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정책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주택 기간이 긴 것을 우대하기보다는 우대를 정하셔야 되면 예. 현재 무주택인 분은 현재 1주택인 분보다 우대한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과거에 집을 한번 샀다 팔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나라의 혜택을 받는데 후순위로 크게 밀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만약에 그 집을 그렇게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네. 할 때의 그 고민은 그럴 경우에는 그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지면 내 집값도 떨어졌지만 내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려고 하는 집값도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때를 기회로 삼아서 돈이 혹시 모여 있으면 혹은 대출이 더 되면 더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집값이 뭐 크게 떨어져도 큰 고민은 안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막 안 돼서 집값을 따라잡으려고 이른바 영끌을 했다가 네. 좀 그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거 영끌 아마 요번에 집장만 하신 분들 중에서 무리하게 좀 대출 규모를 늘리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지 특히 요즘은 금리 얘기를 부동산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금리 추이가 부동산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하겠죠. 기본적으로 예. 집값은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냐 저금리 상황이냐와는 무관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나리자 그림이 고금리 때 오릅니까? 저금리 때 오릅니까? 혹은 전혀 조선백자가 고금리입니까? 저금리입니까? 하는 질문하고도 비슷해서 관계없죠. 예. 고금리 때도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예. 저금리 때도 집값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뭐 대출 7, 8%일 때도 집값이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금리가 매우 낮을 때도 집값은 내리기도 하고 이건 마치 축구를 평지에서도 하고 네. 4,000m 해발 고도에서도 하고 심지어 달에 가서도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왜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걸로 생각되느냐 하면 그 금리가 급변을 할 때는 그 금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평지에서 축구하다가 네. 갑자기 4,000m 고지로 올라가면 축구 못하듯이 그렇죠. 4,000m가 원래 축구 못할 곳은 아닌데 예. 적응만 되면 거기서도 축구도 하고 골도 터지고 하는데 예. 평지에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면 그거는 거기서는 축구고 뭐고 없는 것처럼 금리가 이제 급변을 하면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1이었다가 막 5에 가까워졌고 그러네요. 세상에 그렇게 금리가 급변할 때는 인류 역사상 아마 없었을 그런 시절이라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받은 집값이니까 올해 어떻게 될 거냐는 당연히 그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꽤 큰 변수가 될 텐데 뭐 금리도 사실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려갈 듯 하다가 요즘은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라는 파월 의장도 잘 모르고 레리 서머스와 파월이 서로 의견이 다른 이게 뭐 두 사람 중에 누가 전문가냐고 하면 그 누가 전문가겠어요. 다들 공중전인 건데 어렵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면 지금보다는 좀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예전처럼 바닥권에 뭐 제로 금리가 다시 올 거냐는 다른 문제지만 지금의 고금리를 이 경제 상황이 계속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저금리였던 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슨 체력이 생겼거나 돈이 생겨서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뭐 길게 보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우리 시중 대출금리는 지금은 뭐 3%대 후반까지도 내려온 구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뭐 가격 동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래라도 좀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작용할까요?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예. 거래라고 하는 키워드가 특히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네. 거래가 되기 시작하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새로 지금 대출 받는 분들이 3%대 후반으로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 정도면 감당하겠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네. 이제는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거래되는 게 뭐 새로운 거야? 왜 갑자기 거기에 그렇게 눈이 동그래져서 거래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냐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거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집을 언제까지는 꼭 팔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양도세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집을 못 팔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네 집은 나한테 팔고 내 집은 너한테 팔고 이런 교환 거래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금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쪽이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고 네. 집값도 급격히 떨어지니까 내가 굳이 뭐 올해 10월 전까지 집을 사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집을 사겠어 하면서 계속 하락을 방치하고 또는 그 하락을 그냥 즐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집값이 급락을 했는데 또 이제 역전세 나니까 집주인들은 대출은 추가로 안 되고 세입자 돈은 내줘야 되니 그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살려는 분들 없으니까 그냥 간혹씩 팔리는 건 정말 금매잖아요. 네. 그래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인데 이게 이제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역전세로 인해서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집주인은 그냥 그 가격에 그럼 집을 팔아서 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바닥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은 바닥을 잡는 게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이나 집을 이제 안 갖고 계시면 사시려는 분이나 도대체 바닥이 어디쯤에서 형성되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마도 이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가격이 어디쯤이든 그 무렵 언저리가
아마 바닥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바닥권을 빨리 탈출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오를 수도 있고 네. 내릴 수도 있고 올라야 될 때도 있고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 가격의 정의, 저스티스라는 건 없는 겁니다. 금값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올바른 가격이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거라서 그거가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로 우리가 토론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거래는 계속 일어나는 게 좋다. 그래야 가격이 잘 내려가기도 하고 잘 올라가기도 하죠. 지금은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상황이고 네. 2, 3년 전만 해도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니 매물이 있어야 집을 적정한 가격에 사지. 네. 그러니까 거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무주택자라도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라도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거래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근데 문제는 거래를 그럼 무주택자만 할 수 있냐? 그게 안 됩니다. 예. 1주택자도 자기 집 팔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면 1주택자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다주택자는 집을 사고 팔고를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예.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투기적 거래자들이 없으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도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고 어려워지고,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러다가 내가 급하게 병원 가야 될 일 생기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래가지고 어디 주식 팔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주식 못 사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도 이른바 매일매일 샀다가 매일매일 파는 투기적 거래자가 반드시 있어야 네. 그 시장이 시장답게 돌아가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투기적 거래자가 있어야, 그래야 무주택자도 그분 매물을 사기도 하고 또 1주택자가 그분한테 팔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은 집을 다시 파는 것은 쉽지만 사는 것은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팔지도 않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에서만 막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제 거래가 충분치 않으면 가격이 위로든 아래든 왜곡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젠 조금 지역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은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 지방 중에는 세종시, 대구시, 뭐 대전시, 인천시 이 동네에서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물량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럼 그 물량은 어디서 왜 나왔냐면 이제 2, 3년 전 혹시 4년 전쯤에 가격이 가파르게 전국적으로 오를 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지었던 물량이 이제 막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한지 한번 가격이 오르면 내버려 두면 업자들이 알아서 집을 많이 지어요. 돈 벌 욕심에. 예. 그러면 막 쏟아져서 이렇게 그 집값이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집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은 예. 집값이 오르네? 그럼 이제 집을 더 공급해야 되겠네라고 할 때 업자들이 집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고 예. 새로 지을 때 많이 지으려면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용적률을 함부로 높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을 부수는데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네. 저쪽 지방으로 나가면 논밭 주인한테 땅만 사들이면 되니까 쉽게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서울 집값이 잘 안 잡히고 잘 안 내려가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2023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아주 독특한 재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종종 나와주세요. 박정호 교수님이 게스트로 하실 때는 네. 이게 시간이 되게 짧구나 싶었는데 네. 제가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이거 어떻게 그동안 다 채우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삽니다. 와, 다시 한번 네. 박 교수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유, 왜 이러십니까? 하여튼 오늘 네. 흔쾌히 까마득한 후배 지원 나와주신 아닙니다. 이진우 기자님께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립니다. 출연료 받아서 가족
가족들 또 저녁에 또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면 네. 저도 좋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시나 이진우의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독특한 재화를 이해하려면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나리자.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